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상당히 불안한 게 또 하나 있으시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 중일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간도 땅이 일본에게 넘어간 그날입니다만, 일본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왠지 일본이 우리에게 상당히 불안한 존재라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동경에서 또 6.9도 지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문제는 이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3시간만 노출되면 사망할 정도의 방사선량이 측정되고 있다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일로에 놓이면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도 갈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실태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도 검사나 규제를 혹시나 미흡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무조건 괜찮다고 하니까 그죠? 정부를 더 못 믿겠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입장 아닙니까? 당장 수산물 가게, 횟집 등에서는 큰 타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정부가 적용하는 방사능 검사 기준치가 실제 피폭량을 감안한 안전 기준치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3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증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나 미국 증시 자체 나쁘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제 시리아를 타격할 것이다라는 우려, 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라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너무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QE 종료를 좀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담감, 그리고 유럽 증시가 기술적으로 휴직에 들어섰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함께 모이면서 약세로 출발했지만 네. 외국인 투자들이 장 후반 되면서 한 160억 정도 매수 위로 돌아서면서 결국 종합주가지수는 0.7포인트 빠지면서 1933포인트에 끝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장 초반에는 매도 한 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내지는 좀 숨고르게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1,700계약 매수 우위를 보였고, 네. 코스피도 16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 그러면 목요일 날 있을 옵션 만기일에 어떻게 될까요?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음 주입니다. 12일이니까 두 번째 그렇죠. 목요일이니까요. 예.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네. 지난주부터 해서 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는 있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크게 시장에 부담이 될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정도 키워놓고 먹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더 키워놓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하기에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간다, 그럴 만한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경제 뉴스를 들으면 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 외신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유럽 경제도 이제 미국과 같이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고, 중국 경제도 경착륙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연착륙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아시아,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러다가 이게 G20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이것도 비껴갈 수 있지 않는가, 너무 낙관적인 무드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QE가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다, 이거에 대한 거부 반응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경제 상황이 아직은 녹록치 않다라는 거니까 계속해서 돈을 줘야만 연명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100% 미국 경제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 경제 역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0.5%, 0.2% 이런 플러스 성장했기 때문에 뭐 바닥을 확인했다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이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악을 지난 것은 맞다. 예. 하지만 이제부터 뭐 이 목발을 놓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재활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만큼 빨리 회복되느냐의 관건이지 지금 모든 위기가 끝나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아직은 이르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매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달러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지금 오늘도 4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특히 뭐 동남아시아의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는 데 비해서 이 원화만 뭐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 엔은 어느새 바짝 100엔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원화만 너무 강세인 건 사실은 좋은 현상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 이 수출하는 데서의 경쟁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뭐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다른 동남아시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에 대한 뭐 외국인들의 인정 이거는 뭐 충분히 받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일단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와는 다르게 좀 안전지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출을 너무 강조할 게 아니라 이참에 그냥 내수도 한번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내수 부분을 구조 개혁을 좀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에서 내수 주도형, 소비 주도형 경제로 바꾼다는 거 엄청나게 모험이고 실험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수 주도형으로 경제의 이 성향, 체질을 바꾼다라는 것 너무 좀 모험에 가깝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뭐 위기가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러할 만한 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뭐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내수 주도형으로 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는 이 환율을 통해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게 뭐 주식 시장이나 경제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손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업종별 시세를 보면 내수 쪽이 조금 더 수출보다 무게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상반기까지는 그랬고요. 8월 들어서부터는 화학, 기계, 조선 이런 업종들의 이 주가 측면에서 수익률은 월등히 좋았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과 중국이 경제 상황이 바닥은 확인하고 이제 회복될 일만 남았다라는 뭐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된 탓도 있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 내수 주도형으로 가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민들의 주머니가 그렇게 뭐 좀 두둑해져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 내수 관련 쪽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좀 녹록지 않다 상황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참에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외국인이 특히 앞서서 매입을 하고 있고 분명히 외국인 따라가면 돈을 벌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지 못할까 저는 늘 지금 궁금하거든요. 우리 투자가들이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인터넷으로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과연 이 어린이집이 정말로 믿을 만한 데인지 네. 혹시 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예. 모든 아마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정보를 이제 인터넷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6일부터 아이사랑 보육 포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어린이집 평가 인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평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보육 환경이라든가 운영 관리라든가 보육 과정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한 70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총점이 그리고 영역별 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에만 안전하다 인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어린이집 가운데 한 66% 정도가 되는 2만 8천여 개 곳이 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어린이집이 어딘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앞으로는 인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75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영양 상태는 몇 점을 받았고 안전 부분에서 몇 점을 받았고 운영 관리는 몇 점을 받았고 이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들한테 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증을 받았는데도 실제 운영 실태는 엉망인 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중간 점검을 통해서 정부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 원장님들도 머리가 좀 아프시겠어요, 이제. 그렇죠. 예. 자, 이건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김종수 그 한은 총재 말입니다. 네. 그, 캔자시티 페더럴 뱅크가 주최했던 잭슨홀 미팅 갔다 왔죠, 그죠? 네. 거기서 갔다 와서, 예. 예, 출구 전략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출구 전략 얘기를 했고, 예. 오늘은 아마 이제 9월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예.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 총재는 그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하고 오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미국, 유럽 등의 평가를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한 FOMC에서 아마 사전 기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 축소 이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예. 요 직전까지는 9월에 과연 FOMC가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네. 지금 흐름으로 봐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FOMC가 미국 페드가 이달부터 양적 완화를 선언하고 실행에 들어갈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참, 분명히 뭔가 잭슨홀 갔다 오면서 들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궁금하네요. 네. 정부가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올여름 한바탕 그 전력난 소동을 겪고, 네. 결국은 이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과정의 일환으로, 예. 유연탄에 대해서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유연탄이라는 건 이제 화력 발전의 원료가 되죠. 예.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전력 생산의 한 65% 정도가 화력 발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화력 발전은 물론 기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유연탄을 쓰게 되는데요. 네. 이 만약에 유연탄 지금은 비과세입니다. 예. 지금은 비과세인데 유연탄의 소비세가 만약에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대체로 예상컨대 1kg당 한 30원 안팎의 세금이 지금 부과가 될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로서는 한 1조 원 정도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될 경우에는 결국 유연탄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15%에서 30%가량 상승을 하게 되고 네. 이것은 결국 전기요금에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한 3.7에서 6.4%가량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전력이 자꾸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수요 관리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잡았고요. 네. 이 수요 관리라는 건 결국 요금을 올려서 전기를 덜 쓰게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본다면은 산업용이 싸기 때문에 예. 산업용 전기를 좀 더 올리는 그런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아마 주택용, 가정용에 대해서도 일부 올리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이제 반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싼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네. 기업들은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료까지 올리면 과연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 가정용을 쓰는 국민들 역시도 정부가 전력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걸 왜 자꾸 국민들한테 전가를 하느냐. 그렇죠. 그게 문제죠. 특히 근데 정부가 곤혹스러운 게 지난번에 이제 세금 조금 올렸다가 중산층 증세 파동 그래가지고 엄청난 역풍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전기료도 잘못 올리게 되면은 또 한 번에 이 증세 파동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전기요금 같은 게 이제 세금만큼 저항이 큰 항목은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가
뭐 싼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실화 필요성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국민들이 탐탁치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원전 관리, 원전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력난이 빚어지고 있는 그러게 건데 말입니다. 그 책임이 자꾸 국민들한테 전가가 되고 올여름 그렇게 더위 참아가면서 정부 노력에 동참을 해줬는데 이제 네. 또 요금까지 올리고 국민들로서는 뭐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탄소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중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탄소 배출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린그로스가 이명박 정부 때 내세우던 성장 정책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 화석연료를 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청정에너지 그리고 싼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원전 드라이브를 폈습니다. 예. 근데 봤더니 원전 드라이브가 뭐 이 안전성, 일본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이거 뭐 원전 키우겠다고 자꾸 해놨더니 뭐 온갖 비리에 관리도 못해가지고 툭하면 멈춰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육주책으로 다시 화석연료 쪽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거꾸로 가는 이런 그러네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참 에너지 정책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네. 원전도 또 안전하지도 않고 그죠? 이러다 네. 보니까. 자, 금융공기업들 입사 시험 날짜까지 담합을 합니까? 자, 내놓고 담합한 거 아닌데 예. 10월 19일 날 다 치르게 된다 그럽니다. 한국은행, 예. 금융감독원, 뭐 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예. 다 이날 한날 1시에 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그러는데 예. 아마 뭐 채용 공고가 아직 안 났습니다만 예금보험공사, 뭐 한국거래소 다른 금융공기업들도 다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 이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한테는 이날이 그 A매치데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예. 이 워낙 뭐 금융공기업 신의 직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안정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인기가 높은 직장인데 꼭 이렇게 같은 날 시험을 치러야 되는지 여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 각 개별 금융기관 간의 일종의 그 경쟁 심리. 예. 똑똑한 친구들을 우리가 뽑겠다라는 일종의.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 라이벌처럼 이제 같은 날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도 다 그날 어떻게 겹치게 돼가지고 결국. 예. 수험생들로서는 좀 여기 안 되면 다른 데에도 한번 원서도 넣어보고 할 기회라도 갖고 싶은데. 그렇겠죠.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그래서 중에 이건 뭐 담합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예. 그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이날 보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이 취업도 뭐 지금은 뭐 한 번에 안 되면 또 다음 찬스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분산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건. 분산을 한다 그러면 또 가나다군으로 또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입학 사정관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 태안 가서 또 해병대 훈련도 받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입학이 전부가 아니고 대학을 졸업해도 또 입사 문제가 걸리고 참 이 시험 지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선배로서 참 미안한 면이 많네요. 네. 어쨌든 후배분들한테.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얘기까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에 있다가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숫자 가지고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G20, 20이 있었죠. 747이 있었죠. 근데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졌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는 앞에서 우리 성우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시사경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에다가 더해서 그 행간에 숨어있는 글들이 나타내는 뜻이 무엇일까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솔직하려고 하고요. 좀 더 정직하려고 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이거는 좀 과하다, 또 이거는 좀 미진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압니다. 과할 때는 과한 대로, 또 미진한 데는 미진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목소리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또 방송하는데 도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에 오셔서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긴 글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방송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곽수종의 생생경제.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게 글쎄요, 객관적인 잣대가 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곳, 즉 WEF라고 하는 것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준말입니다. 여기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스위스 쪽에 있는가 그런 것 같죠.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6계단이나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07년 11위를 기록하다가 9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 아시아금융학회장이신 고려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 들어오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이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 11월 이후에 2007년에 11위를 했는데 지금 네. 현재 그 148개국 중에서 25위를 기록해서 예. 그야말로 2007년 평가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이게 이제 예. 그 마이클 포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얘기한 건데 네. 개방 경제에서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이런 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는 기업은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의 그 모든 역량이 직결되어서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직결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력 이거를 이제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가중치를 주는 겁니까? 이그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데서는 일단은 이제 이런 그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직결된 그 경쟁력을 네. 평가할 때 거시경제라든지 국가 정책 결정 과정, 그다음에 노사관계, 그 외에도 정치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요인들을 항목별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예. 취합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세 자리로 떨어졌다는 제가 148개국 조사한 내용을 딱 잘못 알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순위가 6단계나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순위가 가장 떨어진 가장 큰 요인들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그다음에 노사협력, 금융시장, 그다음에 정책결정 투명성인데요. 예. 노동시장 효율성은 예컨대 78위, 노사협력은 148개국 중에서 132위, 그다음에 금융시장은 81위, 그다음에 정책결정 투명성이 이게 말이죠. 148개국 중에서 137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경쟁력을 정말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 기업들, 한국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꺼려하고 걱정하는 게 노사 관계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원래 취약했던 노사 분야나 금융 분야에 대한 평가는 더 나빠졌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 문제나 금융이나
본 정부의 그 규제가 굉장히 그 외국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도 좋지 않게 평가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것이 작년보다 더 악화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노사 문제를 놓고 보면 무엇이 악화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노동자들은 또 노동자대로 말씀들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여기서는 이제 그 항목의 세부 항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일단 노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 노사 협력이 안 된다. 노사 협력은 148개 중에서 132등으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 한번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이게 뭐 협력으로 해결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시경제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거시경제 환경은 물가 안정이라든지 혹은 고등교육 진학률, 그다음에 국내 시장 경쟁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예. 물가 안정 같은 경우에는 148개 중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 오, 예. 이게 근데 문제는 예. 물가 안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재 물가 상승률이 1%거든요. 예. 1%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 디플레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이것이 과연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3%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뭐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이거 뭐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할 계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이 너무 낮은 것만은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낮은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도 물가 목표를 2.5부터 3.5까지 상한선과 과한선을 두기 때문에 예. 이 물가 안정이 1위를 기록했다면 이게 반드시 좋은 측면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피치나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에서 JP 모건이 이런 데서 신용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 신인도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트리플 A 마이너스 정도로 네네.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아시아권 네, 그 국가 신인도를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또 약간 다른 건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이 나라에 투자해서 그 원금과 월 이익을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자본 그 이동에 대해서 규제가 없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그다음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고 예. 그다음에 원화 가치도 절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예. 외국인 투자자를 볼 때는 한국의 신인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이게 재밌는 게 신인도 측면에서는 야, 이 돈 벌기 좋은 시장이다 이 뜻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 경쟁력 네. 수준에서는 얘들 형편없다 이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 보는 시각이 예. 그 분석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아시아권에서는 어떻게 우리 국가 경쟁력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아는 대단해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세계 2위, 예. 스위스 다음으로 2위고, 홍콩이 7위, 일본이 10위, 대만이 13인데, 예. 우리 옛날에 한때는 네 마리 용이라고 우리가 같이 갔던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다 10위 건데, 예. 우리가 예. 25위니까, 이제는 뭐 거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예. 이게 이제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그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우리가 추락했고, 심지어는 말레이시아가 24위인데, 말레이시아보다 한 단계 낮은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세계경제 포럼이라는 것, 웹프라고 하는 곳이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스위스의 본부가 있죠. IMD 국제경영개발연구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 양 기관에서 경쟁력이 따로따로 평가되고 나오고 있죠. 예, 따로따로 평가하는데 이제 방식이 약간 달라요. WEF는 이제 그 설문조사 방식이 중심이고요. 예. IMD는 중요한 통계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예. 그러나 순위는 WEF는 25위고 우리는 IMD는 22위거든요. 예. 순위는 뭐 거의 비슷하게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뭐 20위권 중반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한 대로 2050년에 세계 2위 경제가 될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WEF나 IMD 평가 방식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시장 문제, 금융시장 문제, 정부의 정치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의 지적은 상당 부분 일반인들이나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예. 노사 협력이 협력적으로 바뀌고 노사관계가 예. 그다음에 관치금융이 접해져서 효율성이 제고되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규제가 완화돼서 투명해져 이렇게 되면은 예. 제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진국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IMF에서 요구를 해서 엄청나게 유연성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도 있고 또 박근혜 네.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까지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성장률이 2%로 떨어지면서 예. 현대차 노조 문제를 보면 알지만은 이미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비정규직 임시직이 이제 굉장히 힘들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내부자 외부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미 내부자로 들어간 사람들은 더 많은 예를 들어 혜택을 좀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를 이제 결과적으로 좀 극복해야 하는 거 이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부자로 들어간 사람이 너무 이제 경직돼 있다 보니까 기업가 측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굉장히 거리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고용이 한 30만 명이 증가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비정규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은 고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WEF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지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까? 일부 이제 근데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심지어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보다도 더 낮게 나온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은 조사 방식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나라 내에서 인터넷 사용이나 모바일 폰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은 별로 안 하거든요. 아마 언어 문제도 별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한글 문제 여러 이런 것 때문에 접속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순위가 낮게 나와서 아마 일반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사용권이 왜 그런가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글이 깨진다든지 영어가 깨지거나 해서 우리는 MS보다는 아리한글 체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온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정부 사이트, 주정부 사이트만 들어가더라도 한국말로 자동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메뉴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볼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문제가 옛날에 이게 이제 97년도 금융위기 때 문제가 제기됐는데 한국의 투명성이 태국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은 거의 대부분 다 한국식 시스템이에요. 예.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보를 볼 수가 없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들만의 리그만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돼야 좀 더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좀 더 제고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번 평가에서 우리가 귀담아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금융 문제 이게 41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국력에 걸맞지 않죠. 그래서 금융은 진짜 이번에도 최근에 반칙금융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만 이제 금융은 정말 정부에서 손을 놔주고 반칙금융 얘기가 더 이상은 안 나오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 결정 투명성 이게 137이라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규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 결정도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예, 금융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책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최근 들어서 더욱 신관치라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협회장이다 단체장들 공공금융기관장들이 거의 그냥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금융 커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 홍콩과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시장을 먼저 만들어줘야 외국인들이 와서 좀 판을 벌릴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자꾸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예, 오늘도 제가 용산에서부터 서울역 YTN까지 걸어왔는데요. 정말 하늘이 높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1주 뒤면은 민족 대이동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석입니다. 살림 나아지는 예심 잡는 경제 시간에 추석
추석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에 이 목돈 들 거 걱정하는 분들 요새 많으시죠? 네, 많으시죠. 대충 추석에- 어느 정도 비용을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다시 여쭤봐요. 명절에 얼마 정도 돈 드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네. 대부분 이렇게 한 40만 원 정도 쓸래나?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세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뭐 4인 가족이냐 혼자 사느냐에 따라서 뭐 명절 비용은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추석에 선물 관련해서 평균 한 20만 원, 예. 양가 부모님 용돈 한 20만 원, 차례상 차리는데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예. 재래시장은 한 18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예. 뭐 오가는 교통비, 뭐 톨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약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든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거 다 합산하면요, 뭐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 이게 보통 사실 돈백이 드는 건데요. 예. 미리 준비해 돈 있으면 다행인데 예.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쓰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이제 2, 3개월 가량은 이제 이놈의 결제금에 감면하고 고생들을 좀 하십니다. 네. 이 아끼고 명절인데 뭐 아끼고 줄이자 이런 것도 사실 기분 좋은 일 아니니까요. 네. 우리 집의 적정 추석 비용이 얼마일까 이거 미리 한번 정해보고 네. 그 선에서 조금 조절해서 지출하는 작업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럴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애가 갈리는 게 기회가 그래도 갈리죠. 네. 정규직 분들은 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여금이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상여금이 없단 말입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 부모님 댁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진짜 양가를 다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제가 뭐 아까 평균 한 뭐 교통비 20만 원이라고 20만 원 말씀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경상도 분과 전라도 분이 결혼하셔서 서울에 사신다 예. 하면은 뭐 거의 교통비만으로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 여동생 집이네요. 예. 네, 굉장히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죠. 예. 그나마 대중교통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예매 전쟁인 거 뭐 누구나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자동차 애들 있고 이런 집들은 사실 또 대중교통 이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갑작스럽게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차가 그 중간에 고장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라서 예. 이 사전에 타이어 엔진오일 이런 거 뭐 살펴보고 정비해둬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비용이 솔솔하게 또 사전에 또 들어가는 것이죠. 네. 네. 고속도로에서 무료로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서비스들 요즘에 뭐, 보험회사에서도 좀 많이 광고하니까 네. 좀 미리미리 좀 정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차례상인데, 차례상이죠. 예, 어때요? 차례상 비용은? 네,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차례상 마련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 전통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8만 원이고 대형마트는 한 26만 원 정도 든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예. 전통시장이 조금 더 30%가량 저렴한 셈인데요. 네. 이 추석 명절맞이 이벤트 같은 거를 약간 시 차원, 뭐 구 차원과 연결해서 뭐 행사를 하는 전통 시장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렴하니까 좀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전 대책 이런 걸 내놨었어요. 그래서 네. 뭐 사과, 배, 쇠고기 이런 것처럼 15개 주요 농축산물을 특별 점검 품목으로 정해서 예. 평소보다 출하량을 늘려서 가격 폭등을 막겠다. 뭐 이런 대책도 막 떠들썩하게 발표하고 했었거든요. 네. 올해는 명절 물가 잡는 일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나 뭐 발표되는 건 없네요. 네, 세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물가 네. 잡겠다는 말씀은 없네요. 그죠, 진짜? 네, 없네요. 네, 조용하네요. 네. 우리 박미정 팀장님은 부모님 용돈도 고민하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저는 지금 결혼 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결혼하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더 부모님 하시죠. 용돈이 부담이 좀 크게 되실 텐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선에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할 수가 있죠. 네. 그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 부모님에게 비슷한 금액을 드려야지 처갓집, 시집 서로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다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많은 다툼이 있죠. 예를 들면 그냥 하나의 사례인데요. 예. 이게 남편분이 좀 이렇게 기분파셔서 예.
거기 가서 이제 술도 한잔 하시 기분이 좋으니까 원래 한 뭐 2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뭐 30만 원, 뭐 50만 원 막 이렇게 이제 지르고 오시게 되면 이제 부인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베풀려는 남편과 살림하는 아내 사이에 이런 다툼들이 있었다라는 이제 사례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보는데요. 예. 이 기본적인 금액을 조금 합의를 하고 추가로 더 기분 내는 것은 당신 용돈에서 해 뭐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을 조금 덜 내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뭐 기분 내고 뭐 아니 가족들에게 돈 많이 드리는 게 좋은 일이긴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양가 간의 액수나 뭐 금액이 합의가 된 선에서 지급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서로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합의하고 결정하시고 나서 집행한다면 괜히 명절 잘 보내시고 괜히 싸울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가능하면 부인 말을 들으시라고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에서 나오신 건가요? 네. 아니 그게 뭐 제가 남자들은 다 아이들 같잖아요. 그게 어떤 의도가 그런가요? 있어서 그런 네. 게 아니라 그럼요. 예. 네. 의도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예, 순진하고 착하다 보니까 그냥 기분으로 더 드리고 뭐 이러는 건데 몰라서 네. 그런 겁니다. 여성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추석이 되면 또 이 잘 아는 분, 가까운 분들에게 또 선물 주고 받는 것도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이 네. 선물 주고 받는 것도 좀 편차가 있죠, 그죠? 참 이런 게 이제 명절에 또 기분이 좋지 않은 일 중에 하나죠. 예. 그 리서치 회사에서 추석 선물 계획이 있냐 뭐 이렇게 조사를 한 모양인데요. 예.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추석 선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뭐 94%가량이니까 훨씬 많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평균 구입 비용이 약 한 30만 원 선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2만 5천 원가량이 예. 작년보다는 구입 비용이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평균은 그런데요. 예. 가구 소득별 이제 선물 구입 액수가 굉장히 편차가 심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한 11만 7천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버시는 분들은 한 19만 2천 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500만 원 이상을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6만 4천 원으로 예. 지난해보다 이 소득 구간이 높으신 분들은 무려 선물 구입 비용이 10만 3천 원가량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예. 옛날에 그 어른들이 여행 갔다 오시면 사다 주시는 게 어린이 종합 선물 과자 세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네네. 열어보면은 껌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먹고 싶은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요새 이 추석 선물 고르다 보면은 그 안에 내용은 많은데 뭐를 또 골라야 될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선물 돼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물 고르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덩치는 되게 커요. 선물을 받았는데 네. 열어보니까 이거는 반 이상이 쓰레기야. 이러면 예. 기분이 되게 선물 받고도 그러니까요. 괜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석이 다가올수록 이런 피해 사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예. 지금 주의사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감독당국에서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제 주의를 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장 광고 문제가 있고요. 뭐 포장을 크게 하는 것도 과장 광고의 또 일환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물 세트 똑같은 건데요. 구매하는 곳에 따라서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가격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그래서 제조사들이 해서 이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추석 대목을 맞아서 한시적으로 나오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뭐 포장만 부풀려가지고 뭐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 실제 피해 사례 중에는 선물 세트를 보고서는 택배로 보냈는데 실제 도착한 거는 전혀 다른 물건이 도착해 있다거나 그렇군요. 아니면은 뭐 유통기간이 지나서 부패됐거나 파손된 물품들을 뭐 받았거나 예. 이런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로는 1372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피해 구제 방법을 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원 타이어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